이번에는 좀 대국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 그 한국식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대한민국인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식당에 대표가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장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정부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정부, 흔히 정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 장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장은 들어가서 그때그때 승인하고 확인하고 이런 결제 도장을 찍는 그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료 조직이 이것을 이끌어간다. 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래의 대통령, 헌법상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그 뒤를 이어서 자녀 임기 동안 보궐 대통령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 자녀 임기 동안은 헌법상의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임기를 유월해서 그러니까 넘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권한 행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그러한 권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의 문재인 씨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가 하면은 헌법상의 대통령 맞습니다. 헌법상의 장이다 이렇게 쓰기로 하죠. 그런데 이 그 공무원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흔히 우파라고 하는 쪽, 거기에서는 사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월급 사장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좌파는 어떤가? 좌파는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좌파가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좌파는 월급 사장인데 처음부터 나쁜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꾼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됐습니다. 이 탄핵이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은 이랬던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국민 대다수는 무능한 식당 주인이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시대차가 느껴진다고 할까. 사실 이 식당 주인이다 하는 쪽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이 더 많죠. 저 사람이 우리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지식인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만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헌법상 월급 사장이 맞는데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은 무능한 식당 주인이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좌파는 나쁜 월급 사장이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들어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우파는 이때 처음에는 뭐 헌법상 보궐이다 이렇게 합시다. 보궐 대통령이다. 그런데 우파는 처음부터 월급 사장이다.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겁니까? 이게 이제 헌법상의 지위가 맞죠.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나쁜 월급 사장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봐서 알지만 현재 문재인 씨가 어떤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4.15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문재인 씨 측이 승리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항상 모든 그 지역구를 보게 되면 압승을, 만약에 어떤 지역구가 있다. 그러면 압승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돼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다른 요소, 뭐 흔히 날씨라든지 또 사전투표의 그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뀌면은 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그 표차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이것은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문재인 씨 인기는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통계 조사를 해서 아주 필요할 때마다 계속 통계 발표를 해주죠. 사실 이 문제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항이 작성되어 있고 그것을 말로 들려줘서 답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문해력, 국민의 문해력이 낮아지게 되면 종래의 문항이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은 대체로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다. 우리 국민이 바뀌었다. 그리고 종래의 과거식의 그 수십 년 계속해 오던 이 설문조사 방식이 이제는 여론을 읽어내는 기능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여론조사 기관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 조사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왔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문해력 문제도 그렇지만 국민의 생활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읽어내는데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 이거 믿고 문재인 씨 계속 인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실과 괴리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한 이야기고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탁현민 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인기에 목을 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해서 우리가 국방부 뭐라고 할까요? 교육부 이렇게 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씨 인기관리부 이런 거 있다는 겁니다.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죠. 그런데 청와대 가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측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지되는 인기,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60% 넘는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헛짓 그만해라 하고 걷어차버리는 이제 그런 국민이 앞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인기가 유지되는가?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라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국민이 많이 사망했다. 불만인 국민이 적어도 국민이 반반 나뉘어서 대결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폭락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기 측정 도구는 옛날에 사망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인기가 어째서 유지되는가? 하나는 이제 그 도구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인기관리부가 있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을 기망해서, 국민을 속여서 그래서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국민 수준이 낮을 때만 효과가 있겠죠. 지금 국민 수준이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민 중에 지식인층, 그들은 어떨 것인가? 흔히 친문 지식인층
또 중도 지식인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기다려주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준다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됐다.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다려준다 하는 것은 일단 실망했다. 그러나 기다려준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실망했는데 기다려준다. 이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회는 없다. 이런 것이죠. 결국 문재인 씨는 4.15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는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인기 있고 여전히 지지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지지도는 떨어져서 단지 선거공학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많이 거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기는 인기 측정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의 수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충성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실망한 상태다. 그래서 4.15 총선이 끝이다. 이제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문재인 씨는 끝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 탄핵되는가? 아니면은 다음 선거에서 실패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대통령은 단임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닐 거다. 뭐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대한민국 정도 이런 수준의 국가, 이런 수준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것들이 있죠. 가령 대통령이 뭘 좀 잘못했다.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청와대 앞에 있는 그 분수대인가 하는 데다가 끌어내서 두들겨 팬다. 뭐 우리에게 흔한 말로 때려 죽인다. 이런 것은 사실 민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은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해도 너무하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있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폭력 사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겁니다. 법을 지키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좌파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국민이 민중이 되고 민중이 계속 밟히는 세월을 보내고 그러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것도 무식하고 빈곤해서 그렇지 않은 똑같은 국민을 향한 폭발이 아니고 권력자 그룹이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 밟혀서 이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비극적인 폭력 사태로 이 문재인 정권이 끝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미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한 번 더 기다려주자. 그건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4.15 총선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렸으면 그러면 비극적인 폭력 사태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했는가? 이제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국민이 얼마나 복잡할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해가 가죠.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이 탄핵과 형사범죄는 다른 건데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지만한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탄핵되기는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형사범죄는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형사범죄에서 유죄의 증명이 되었죠. 이거를 대책 없이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유죄의 증명을 깨뜨리는 기회도 주었는데, 물론 재판을 받을 때 불편하게 했죠. 구속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유죄의 증명을 보란듯이 깨뜨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이 유죄 증명에 맞선 그런 변론, 그걸 못했다고 할 때 더 이상 누가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혜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가장 절실할 겁니다. 무죄라고 입증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못했죠. 우리는 제3자로서 이런 과정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범죄의 유죄의 증명이 있을 때는
이전에 내세운 탄핵의 사유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다시 탄핵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더 이상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식당 주인이라고 했던 우파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국민 대다수가 무능한 식당 주인 혹은 무능한 월급 사장 이렇게 이야기했고, 좌파는 나쁜 월급 사장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정치적 동지였던 사람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중도 또는 우파 이쪽의 정치 세력도 내내 같은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떻든 이것을 통틀어서 이 우파라고 하는 문재인 씨 쪽하고 반대되는 이런 세력의 지금 입장이 어떤가. 여기를 보면은 인물이 있는가. 뭐 김종인 씨도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물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하죠. 어떻습니까?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씨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 문재인 씨만한 이것하고 엇비슷한 인물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쪽에는 문재인 씨가 있고 이쪽에는 문재인 씨도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좌파 이쪽이 친문이니 혹은 친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그 반대편 아닙니까? 특별히 좋은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불리하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을 능가하는, 문재인보다 뛰어난 그런 인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능가하는 인물은커녕 문재인도 없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홍준표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황교안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가 있잖아.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밟히고 정치적인 숨통이 거의 끊겼다고 하는 지금도 박근혜가 있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이야기부터 하면은 리마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히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냥 딱 보니까 자기 처지가 저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사람에게 정치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다. 할 수도 없겠지만 이걸 모르는 군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냥 요점만 딱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씨는 정치인으로 끝났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는 청와대로 돌아갈 일이 없고 다시는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햇빛 비치는 거리를 언제쯤 활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여러 가지 법원에서의 문제, 문재인 정권과의 문제, 그거야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알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정치 끝났다. 정치인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고 제대로 인정을 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홍준표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있다 했죠. 물론 이번에 선거에 당선도 됐고 또 우파국민, 아스팔트 우파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위안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만 이야기해 봅시다.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말고 홍준표 당선자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에게 한 번 패배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딱 그때 그 수준 그거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대단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내가 문재인보다는 낫지.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당선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한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불안한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보니까 쉽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자 하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아주 좁고 그렇지만 대선의 꿈은 하늘 높이 띄워놓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불안한 자라고 부르면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이 있잖아 하는 국민들.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가? 황교안 씨는 경력이 화려하죠. 홍준표 당선자보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것은 단지 스펙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 황교안 전 대표는 그가 누굽니까?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탄핵된 정권의 핵심이다. 그 친박이라는 그 대중들 황교안 씨 보고 이야기했죠.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느냐. 네 죄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생각 변함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 우파라는 쪽에서 볼 때 황교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탄핵을 막지 못할 만큼 무능했고 또 반대편 국민들, 그 대중들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잘못, 그것을 막지 못할 만큼 무능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도는 어떤가? 지난 1년 남짓 하여간 황교안 씨가 등장한 이래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끊고 있습니다. 미적대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무총리였다 하더라도 박근혜 씨는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끝났다. 그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 정치 이외의 박근혜 씨에 대한 나의 생각은 대중 앞에 밝힐 까닭이 없다. 이렇게 끊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어떤 사태마다 대응하는 것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겁장이 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어떤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또 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들만을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씨는 그래도 똑똑하다. 이들보다는 좀 뛰어나다. 선거에서도 이겼고 지금도 소소한 대결을 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두고 있죠. 이제 문재인 씨를 친문은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천재다 이랬는데 그 말은 사라졌죠. 과연 똑똑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A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문재인 씨는 이때 고민합니다. 지적을 당하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착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채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친문이 똑똑하다 하는 그 수준의 머리, 물론 리마연에서는 그것을 삼류머리라고 합니다. 이 삼류머리로 고민을 해서 삼류 꼼수를 써서 답을 내지요. 이 답은 답이 아닌 겁니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보내는, 그런데 여기에 속는 국민이 있고 납득하는 국민이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구나. 이런 대중의 지지를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씨는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고민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범야권의 홍과 황만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란 땅 가운데 일정 영역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연못에서 지금 학 병아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아리인데 제대로 크면은 어른학이 될 수 있는 이런 학 병아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고기를 잡는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더 잘 잡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못에도 보면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있죠. 이렇게 작은 홈통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 얕은 물에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챙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연못 가장자리까지 오기는 합니다. 연못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유승민 씨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옆을 보니까 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펄쩍 뛰어다니는. 근데 어디를 뛰어다니느냐? 연못 밖에서 뛰어다닙니다. 연못 밖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눈에 띕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안철수 씨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진짜 뛰어다녔죠. 대구 가서 중국 코로나 자원봉사 2주 하고, 그리고 또 2주 동안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진짜 뛰기도 했죠. 뭐 마라톤인가 뭔가. 이게 선거 때 할 짓입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칭 우파, 혹은 남이 볼 때는 아스팔트 우파, 이런 쪽. 여기에도 보면은 논객이니 기자 출신이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인기인들도 많이 있고, 또 소규모 그룹의 리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해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인물이 없어, 이러면서. 선거 때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미래통합당 해체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비례, 해체해라 하면서도 비례를 다른 당 지지하는 우파, 아스팔트 이런 데 달라고
그렇게 했죠. 도대체 정치가 뭔지를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냥 농담하자는 건지. 그런데 어떻든 이들이 누구냐, 싹 통틀어서 이 사람들 전부 박근혜 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나 사나 박근혜밖에 없다. 의리파라고 해야 할까. 하여간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목소리를 내면 그거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야당, 이쪽에는 심지어 문재인조차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이쪽 또 미래통합당 쪽, 이 박근혜 투 모두 문재인 쫓아내자. 그러면 찬성하죠. 그것만큼은 한마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4.15 총선도 끝났고 또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들어왔고 그들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 이제 보수는 끝났다. 할 수 있는 한 좌파 정책을 택해서 가령 문재인 씨가 빨갛다. 붉은색이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은 거기에 따라가는 붉은 계통으로 가겠다. 이러고 있죠. 뭐 그 사람들 정당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통합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능하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거에 졌다. 이런 인식만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우파 쪽에는 우리가 선거에 졌다는 인식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거에 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령 문재인 씨하고 미래통합당하고 둘 중에 누군가가 번갈아 가면서 그냥 해먹으면 대한민국은 괜찮다. 이러면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미래통합당이 되게 하겠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안 된다 하고 탄핵을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마다 계속 국민에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문재인 씨 측이라고 하면 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길로 갔어야 하는 겁니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는 버립시다. 문재인 씨를 버리고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능한 것도 모르는데 선거에만 이기면 되는 것인가? 더구나 세계 정세가 이미 확 바뀌어버렸죠. 리마연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없는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이긴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처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계속하면 그러면 좀 더 빨리 죽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의 다음 그 뒤를 잇는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처지고 또 다음 선거에 이기겠다 하는 미래통합당도 같은 처지고 이들이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어차피 나가죠. 그런데 좀 빨리 나갔느냐 아니면 좀 늦게 나갔느냐 하는 것만 남았는데 문재인 씨 나가고 혹은 탄핵하고 뭐 그거는 그렇게 그냥 둡시다. 그렇게 되어 가는 대로 그 다음 문재인 씨가 없는 그 다음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바이러스여서 그 사람만 없어지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국민이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쇠락해 있고 뭐 따지자면은 감염돼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 하나 나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대가 없다. 그래서 포스트 문재인, 문재인이 없는 세상 이거 생각해보자. 뭐 문재인 씨 나가고 나서 문재인 2가 들어와서 포스트 문재인은 안 온다. 이런 시대는 안 온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당연히 포스트 문재인 이야기하면 문재인 2는 없다. 그런 말이 되니까. 오늘도 윤미향 씨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참 측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됩니까? 20살 넘어서 남 앞에 나서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 대중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나죠. 발각이 나면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거 책임지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소위 꼬리 자르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비판하는데 최소한 꼬리 자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 합니다, 지금은. 이거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편이면 책임 안 집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죠. 물론 부정행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미투도 그렇고 또 뭐 선거 부정 이거 실제로 범죄 뭐 이런 게 나와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거 우리 편이야 반대편이야. 판단 근거는 그것이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는 게 우리 편 사람이 했으면 괜찮아. 진영 논리니까. 이건 하늘 아래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죠. 소위 진영 논리. 이 진영 논리가 나오는 곳은 그 진영 무너집니다.
가령 정당이 있다. 정당 내부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면 이거 이제 생명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붙어 있는, 밖에 붙어 있는 이런 데서 진영 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뿌리, 제대로 된, 끊어져도 뭐 아야소리도 안 하는 이 실뿌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영 논리다. 그것도 밖에 내놓고 하면은 창피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이 진영 논리가 더불어민주당, 정당에 들어가 있죠. 아니,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의 이 청와대, 굵은 뿌리가 아니구나, 실뿌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책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려막기라는 것이 있죠.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돌려막기 했습니다. 하면 실패하고, 말 꺼내놓고 나면은 첫 삽도 뜨기 전에 그거 아닌데 하면은 또 바꾸고 계속 그랬죠. 이 돌려막기의 끝이 어딘지 이것은 일반 국민들, 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부냐? 이게 무슨 정부 여당이고 정권이냐? 그렇죠. 정권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스스로도 내부에서는 아마 누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렇거나 말거나, 아니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잘못은 잘못이다. 그것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씨 사건은 말하기도 싫어서 그랬는데 뭐 시간적으로 지금 겹치니까 윤미향 씨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마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 내부 균열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즉 일찍이 한참 전에 사망한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것은 좀비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세계는 신시대, 21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아주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가 바뀌었다 이미. 그런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신냉전 시대입니다. 이 신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어내고 그리고 살 자리, 죽을 자리가 아니고 살 자리를 찾아서 여기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는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거기에 들러붙어 있어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들 그러면은 정부가 어떻게 여러 개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는 3개의 정부가 있죠. 그래서 집행정부, 국회, 법원 이렇게 3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정부 다 비정상입니다. 여기에 하나 보태서 정당이 있죠. 정당도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우파의 입장에서 이들이 다 좌파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아니,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좌와 우가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좌가 아닌 우가 틀렸고 우는 우가 아닌 좌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 전체에 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거 다 비정상이다. 또 좌우의 구분이 없는 헌법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비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소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모두 여기에서 쓰는 언어, 문자, 논리, 그리고 국제관계라든지 국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푸는 해법, 이거 모두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거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외국이죠. 그게 세계입니다. 세계가 한국은 비정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문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도 이 밖을 보고 있다면 불안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세계가 뭐냐? 대한민국을 뺀 전부가 세계다. 이 나머지가 온 천지가 세계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좌와 우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그래 서로 네가 틀렸다. 네가 나쁘다. 그거 그냥 두기로 하죠. 서로 나쁘다고 하는 거 좋은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을 쏙 빼고 나면 온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들여놓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지구가 멸망하게 돼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우주로. 그래서 탈출하는 우주선 혹은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 탈출하는 구명보트 그런 게 있겠죠.
거기에 한국은 태우지 마. 문 닫아 버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중국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권이 능력도 없으면서 그 권력을 끌어안고 놓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3년 동안 우리 한국은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운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따라서 포스트 문재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나가면 그러면 이들이 한국을 다시 예뻐해 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문만 없어지면 그러면 왕따요 미운 존재였던 이것도 없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왕따요 미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문명국에서 볼 수 없는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추측을 해본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신냉전 시대, 바로 20세기 중반, 그때 겨우겨우 이것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했던 그 치열한 싸움, 냉전, 그것이 다시 돌아왔다. 신냉전 시대다. 그런데 신냉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좌우가 아니고 지구가 반으로 딱 갈라져서 지구가 좌우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여기 섰다 여기 섰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냉전에서는 한 번만 건너가도 그냥 죽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그 패러다임, 이거를 잊지 못하고 도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한번 지구일을 이렇게 돌려봅시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한테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된다 이러고 국민을 협박하는데, 아니 김정은이 포함해서 봅시다. 그 땅덩이가 얼마나 큰가. 세계가 이거 없는 셈 치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신용을 잃은 겁니다. 신용을 잃고, 그것도 그냥 신용을 잃은 것은 세계가 밉게 보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씨 신용 왜 잃었습니까? 배반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래서 잃었죠. 세계가 먼저 밉다 한 거 아닙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게다가 이 배반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니까 도대체 저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인데 저 나라 국민은 저 문재인 씨 저런 사람하고 한통 속으로 매번 다수 지지를 해주면서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따라서 문재인 나가도 세계가 한국을 안 봐준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왕따요 미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찬 씨 그 다음 타자 아주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세우면 될까? 그렇지 않죠. 미래통합당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세계가 왕따 안 시킬까?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죠. 문재인만 나가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문재인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문재인이 나감으로써 한국이 살아나는 그 시기는 이미 놓쳤다. 때가 지났다. 그러면 문재인이 나가고 그건 당연히 나가고 한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포스트 문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인 겁니다. 첫째는 죽지 않는다. 문재인 씨 나가고 첫째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추락을 멈춘다. 그 다음에 다시 과거의 그 자리까지 다시 오른다. 올라간다. 과거보다 위에 가기는커녕 과거의 대한민국까지 다시 올라가서 국제사회에서 그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포스트 문재인이라는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30년 하겠다. 저 우파 미래통합당 저거 우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래통합당 정신 못 차리면 먼지처럼 분해되겠죠. 그게 우리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30년 하겠다. 바로 죽는데 무슨 30년입니까? 지금 상황을 알고 그리고 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죽을 자리만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파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에서도 그래도 우리 5천만 국민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사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지금은 신냉전 시대입니다. 신시대인 것이죠. 과거 냉전기에 얼마나 상상을 못하던 그런 비극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렇게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치 세상이 이 대한민국만 있는 듯이 좌는 우를 깨트리면 되고 우는 좌를 깨트리면 모두 끝난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문재인만 쫓아내면 그러면 한국은 되겠죠. 세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문재인을 빨리 쫓아내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얼마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포스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염치도 알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알고 우리 그거 알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책임도 진다.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좌와 우가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정부, 국회, 법원, 정당 모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일은 쉽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그것을 보고 있을 것인가? 선거가 아니라 돌팔매로 혹은 자동차로, 탱크로 이렇게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파는 좌파만 성토하면 됐고 좌파는 그 반대였으면 됐는데 그거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벼랑 끝에 걸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